안녕하십니까?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.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명화를 감상하는 즐거움과 함께 명화 속에 들어있는 과학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과학으로 본 미술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.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원래는 물리학 교수님이세요.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술과 접목해서 연구하게 되셨나요? 저도 어렸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처럼 그림 그리고 또 음악 좋아했는데 네. 재능이 없는 걸 발견하고 과학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과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미술과 또 예술과 과학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좀 더 미술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과학과 함께 미술을 접목시킨다고 하니까 왠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가 이번 주 강연을 들으면서 어디다가 좀 포인트를 두고 들으면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그냥 제가 하는 그 얘기에 그냥 빠져드시면은 저절로 미술을 통해서 과학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천재 화가 다빈치의 이야기로 교수님의 강연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명화 속에서 과학을 읽는다. 과학이 르네상스 미술에 어떻게 나타났을까? 르네상스 화가들의 화폭에는 르네상스 과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본 서양 미술. 원광현 교수가 들려주는 르네상스 미술 거장들의 과학 이야기. 과학 미술을 만나다. 오늘날의 시대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해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. 즉 하나의 전문 분야, 하나의 전문성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같이 가지고 융합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자 하는 얘기거든요. 이 융합의 시대에 특히 그 가장 거리가 먼 그 예술과 또 과학을 융합하는 것, 이것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왜 그럼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과학은 인간의 이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최고조로 나온 것이 과학이고요. 또 그와 반대로 예술도 인간의 감성을 또 역시 최고점으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것이 예술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과학과 예술을 또 그 융합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 양쪽을 함께 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예술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오늘은 미술에 좀 국한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 미술도 동양 미술도 있고 서양 미술도 있는데 왜 서양 미술만 다루겠는가? 동양에서의 그 미술의 역할은 그 자연 현상을 탐구한다는 그 측면보다는 상당히 그 인문사회적 또 철학적인 요소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. 또 그리고 현대 그 과학기술은 우리 대부분 서양에서 또 태동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학과 예술을 같이 그 보기 위해서는 그 서양 미술에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화두는 이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처음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, 르네상스가 1400년대부터 한 100년 정도 계속됐는데 르네상스에 워낙에 많은 또 과학자 또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많은 그 100년 넘는 역사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 우리가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몇 사람만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르네상스의 거장 혹시 기억하세요?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, 그렇죠?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, 그 다음에 라파엘로, 이 세 사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겠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예술을 과학으로 또 우리가 풀어내려고 합니다. 이 르네상스 예술의 어떤 그 핵심은 또 그 예술의 혁명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선형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유화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선형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학 내지는 과학이고
또 유화라고 하는 것은 또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선형 원근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. 이 선형 원근법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르네상스의 회화 또 그 이후로 20세기 직전까지의 회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선형 원근법이라는 말은 좀 말이 기니까 그냥 원근법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. 원근법 보면은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.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여.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. 이런 선형 원근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선형 원근법의 핵심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데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본다. 그러면 그 물건, 그 사물의 모든 점에서 빛이 나오겠죠. 그 빛이 결국은 사람 눈을 통과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사람 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화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빛과 그 화폭과 서로 빛이 충돌하겠죠. 그래서 거기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 원근법의 핵심 그 아이디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낸 것이 이제 원근법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보통 우리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싶은 것을 볼펜을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 거리 측정한 다음에 길이 측정하고 그만큼 다시 우리가 확폭에 이게 베끼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.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화가는 그리려고 하는 그 밖의 경치를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의 창틀과 똑같은 무늬를 화폭에다가 옮겨놓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리면 되겠죠. 이것이 그 원근법의 핵심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원근법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실제 보이는 것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이지 않는 것,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릴 수 있다는데 이 원근법의 힘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원근법을 처음 이론으로 토대화한 사람은 화가가 아니에요. 건축가입니다. 건축가가 그 이론을 다 정립을 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역시 건축가입니다. 왜? 건축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원근법을 이용했을까? 대답은 간단합니다. 그 건축을 의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건축가가 설계한 것을 좀 미리 보고 싶죠.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그 건물이나 혹은 기계에 도면 쫙 놓고 이게 뭔가 하면은 사실 이해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. 전문가 아니면은 이런 도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건축가 입장에서는 건축주에게, 의뢰인에게 이 건물이 지어지면은 어떤 모양이 됩니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줘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건축가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지만은 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그림도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그 미켈란젤로가 교황에게 앞으로 자기가 지을 건물, 사실 그때는 이 바티칸에 세워질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. 이 성당에 이 그림을 미리 이제 보여준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원근법을 이용하면 없는 물체도 사실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.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하나의 예인데요. 이것은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건축가이자 원근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 브루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그 건축 도면을 그리고, 자, 놀라운 것은 브루넬스키가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원근법에 의해서 그린 그림과 실제 찍은 사진과 어떠세요? 거의 차이가 없죠. 이 정도로 원근법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. 이 브루넬스키는 그 르네상스 시대 3대 추남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3대 추남의 브루넬스키를 포함해서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그 지오토가 있었고 또 영광스럽게도